대부분이 프랑스 농민들 시위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왜 시위해요?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구적으로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지구 전문가인 우리 이준경 대표이신 것 같은데, 지금 프랑스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다는데 그 배경이나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TV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주로 외계 행성을 많이 봅니다. 금성, 화성. 우주 전문가예요.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이해, 기후 조절 문제, 뭐 이런 대개 문제에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외국의 현상이 있으면은 이 원인이 뭘까?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서구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프랑스 농민들 폭동이라든지 폴란드 농민 폭동이 지금 2달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거의 핵심은 그것도 기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식량 자급률이 100에서 150%. 땅이 많아요, 사실은. 농업 쪽은. 땅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땅에 매년 4%를 휴경지로 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휴경지로 하고 휴경지 외에 더 휴경지를 이탄지나 습지로 보고 나면은 EU가 그린딜로 보조금을 많이 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EU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관세를 철폐를 해버리고 생산량 제한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화학 비료가 유럽에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농민들은 불편했지만 친환경 영농이나 화학 비료 안 쓰는 거를 참아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무관세로 밀려놓고 오니까 가격 폭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뭐냐, 우리는 이렇게 참아왔는데 그린딜을 그나마 참고 이해를 했고 기후위기라는 글로벌 아일랜드에 동참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농민들이 화학비료 쓴다고 그렇게 해놓고 오늘 하루아침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못 참겠다고 한 게 지금 농민폭동, 그리고 폴란드의 농민폭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식량 가격이나 밀 가격 이런 것들, 소비자 가격이 여기에 다 연계되어 있고 기후에도 연계되어 있다. 이게 농업 문제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문제 상당히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폭동이라고 봐야 될까, 좀 프랑스 농민의 성난 시위 이렇게 봐야 될까,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약간 성난 시위라고 좀 보고 싶은데, 교수님은 좀 어떠실까요? 사실은 이 내용을 두고 국내에서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은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마치 이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던 폴란드하고의 새로운 갈등 관계, 뭐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로 주로 다루고 있지, 기후 위기에 따르는 유럽의 그린딜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지 않고 있는 거죠.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내부를 보면 기후위기 시대에 유럽이 취했던 전략,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사례죠. 정치적인 갈등 문제, 국가별 농민들의 갈등 문제, 이런 정도로 다루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종의 언론의 프레이밍, 기후 위기에 따른 문제라는 걸 배제하고 그냥 갈등, 정치적 갈등 이렇게만 보도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것을 기후위기에 따르는 그린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아리백도 안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려면은 대통령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질을 좀 덮어놓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선진적이다. 지금 이제 유럽이 취하고 있는
그린딜과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선진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이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하천 관리 문제나 유역 치수 문제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유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린딜은 엄청나거든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 기후위기 전환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세계적인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산업화로까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까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된다.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아니고 따라가야만 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결단은 우리가 어떠한 스케줄로 어떤 전략으로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고 우리 것으로 소화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확장시켜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그린딜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시대에 극복하기 위한 공공투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딜 예산이 1조 유로거든요. 1조 유로라는데 그 안에 산업과 에너지 전환에 외에 한 50% 된다면은 기후, 농민 그리고 생물 다양성 위기에 나머지 50%를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유럽, 미국하고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의 그린딜은 2020년 3월달에 그린딜 전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기후법을 만듭니다. 기본법 같은 게 만들고 한 달 뒤에 생물 다양성 전략을 합의를 봅니다. 또 한 달 뒤에 유럽의 그린딜 투자 전략에 대한 것들을 EU에서 통과되고 이걸 최종적으로 활용 정점을 찍는 게 자연보건법인데요. 그게 2022년 7월 달에 1차 통과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사회, 녹색 전환 사회, 생태 전환 사회로 한다면은 이런 그린딜을 통해서 기후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생물 다양성 전환을 가지고 대규모의 공공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조금은 맛보기는 한 거지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했고 코로나 발생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내수 경기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뉴딜 측면에서 딜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한국판 뉴딜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거든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유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린딜하고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때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내자. 그 디지털 전환과 그린딜을 같이 엮어서 가는 부분들을 추진을 했었고 그 결과 실제로 유역 관리에 대한 디지털 트윈 구성 이런 것들도 그러한 전략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린딜이라는 것은 노동의 시장이나 산업의 시장들의 영역들이 새롭게 전환될 거다. 거기에 에너지 부분도 있고 종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다. 미래 산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 그 유럽에서의 노력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다. 유럽 사람들의 성향으로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숙성 과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우리도 느껴볼 필요가 있다. 공감대를 만들고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반추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국형 그린딜을 새롭게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린딜 관점에서 수도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 때 그린딜 관점에서 수돗물 정책 이런 것도 좀 있었나요?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린딜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시설물들에 대한 개선, 시스템의 개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진척될 수 있었다. 이 그린딜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에 비해서 많이 약하지만 실제로 수돗물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인 거죠. 지난 정부 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수도정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수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빅데이터들을 국가에서 표준화시키고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도는 지자체 업무거든요. 사실은 그 내부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것을 전부 다 데이터들을 표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국에 공급되어지는 수돗물의 수준 그리고 수돗물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규모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관망의 압력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후에 세부 사용가들까지의 유량들로 정리가 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말 그대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그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했던 사업들 중에 예를 들면 스마트 계량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계량기를 스마트로 설치하는 거죠. 그럼 스마트라는 것은 시간당 얼마가 사용되고 있는지 데이터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어디에서 물이 새고 어떤 상황인지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망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집집마다 스마트 계량기를 달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나는지를 금방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린딜 유럽에서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지만 늦지 않았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딜을 할 때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녹색 전환 사회에 또 하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의 이거든요. 그래 봤을 때 스마트, 뭐 금침 이런 거는 사실 하루 정도만 그게 물을 안 썼다. 여기에 두 분이 살고 그러면은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 사회복지, 공동체, 마을 공동체 개념으로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나 물 사용량이 갑자기 변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떤 이전과 다른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관리 확인해서 또 다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린딜과 수돗물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수돗물에 대한 그린딜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디지털 전환인데 그 디지털 전환의 목적은 결국에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성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칭찬해 줄 만하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가 그린딜이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도 이미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